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리적 저지선이던 1,400원을 돌파하면서 1,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뉴욕시 렌트가 8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본선거를 앞두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이 개최됐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오늘 FDA에 5세에서 11세를 대상으로 오미크론 변이를 예방할 수 있는 개량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6일 콜로라도주에서는 경찰이 용의자를 태운 순찰차를 철로 위에 세웠다가 달려오던 화물열차에 치인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리적 저지선이던 1,400원을 돌파하면서 조만간 1,450원을 넘고 1,500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42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9.7원 오른 1,419원에 개장하자마자 1,420원을 돌파했으며 약 1시간 만에 10원 더 올라 1,430원까지 넘어섰고 장중한 때 1,434원 80전까지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 선을 웃돈 것은 2009년 3월 17일 이후 13년 6개월여 만입니다. 환율 급등은 지난주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린 여파가 이어진 데다 연준이 올해 남은 두 차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25%포인트 더 올릴 거란 전망이 우세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 영국이 50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한 것도 달러 가치를 밀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113선까지 돌파하며 2002년 5월 말 이후 약 20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외환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 상승 속도를 보면 단기적으로 10월까지만 봐도 1,450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고 연준의 기조가 확연히 바뀌거나 미국 물가 상승률이 눈에 띄는 속도로 꺾이지 않는다면 환율 상승세는 지속돼 1,500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기록적인 달러화 초강세로 국제유가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지난주에만 7% 넘게 빠졌고 4주 연속 하락하면서 올해 들어 최장기간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지난주 7% 넘게 빠지면서 지난 1월 중순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4주 연속 하락하면서 올해 들어 최장기간 주간 하락세를 기록한 겁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최근 월물 가격은 오늘 오전 1시 53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0.76% 내린 배럴당 78달러를 나타냈습니다. 북해 브렌트유 가격도 0.87% 내려 배럴당 84.29달러 선에서 움직였습니다. 이로써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6월 말 종가 105.76달러보다 약 26% 떨어진 상태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유가가 이달 말까지 이 수준을 지속하면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 긴축이 불러온 달러 강세 영향으로 유가가 2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기준 하락세를 기록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달러 강세가 해외 구매처들의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데다 여기에 공격적인 통화 긴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원유 수요 감소 우려도 유가를 짓누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베니오 글로벌 마켓의 제임스 위슬러도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경기 후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유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 유가 수준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주요 산유국들의 모임인 오펙 플러스의 내부 전망치를 밑돌고 있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의 대응 조치를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런 달러 강세 영향으로 이날 상하이 거래소에서는 주석 구리를 중심으로 한 원자재 가격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앞다퉈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데요. 일부 경제학자들은 수요 감소를 고려하지 않는 금리 인상이 과도해질 경우 필요 이상으로 경제 침체가 악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각국의 금리 인상폭은 지난 7월 197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우선 지난 21일 연방준비제도가 0.75%를 인상했고 인도네시아와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웨덴, 스위스, 대만, 영국도 지난주 금리를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중앙은행들이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주요 20개국의 지난 7월 물가 상승률은 1년 전 대비 2배인 9.2%였습니다.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수요가 감소하고 가계와 기업들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물가가 안정될 거라는 걸 믿게 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고물가와 수요 과잉이라는 국제적 문제에 대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중앙은행들의 과잉 대응은 필요 이상으로 경기 침체를 악화시킬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IMF 전 수석 경제학자이자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인 모리스 옵스트펠드는 물가 상승을 잡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보다는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전 세계 경제가 불필요하게 빠르게 위축될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은행 역시 한 보고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금융 및 예산 긴축의 국제적 여파가 누적되면 성장에 미치는 타격이 각국 정책 효과의 총계로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렌트는 8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맨하튼 평균 렌트는 $5,246에 달했는데요. 연준의 고강도 금리 인상이 렌트 시장을 잠재울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 시장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 종합부동산회사 더글러스 엘리먼에 따르면 8월 맨하튼 평균 렌트는 $5,246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7월보다 2.6%, 지난해 7월 $4,094보다 28.1% 급등한 겁니다. 브루클린 평균 렌트는 $3,976로 $4,000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7월보다 2.4%, 지난해 7월보다 23.6% 뛰었습니다. 북서부 퀸즈 평균 렌트는 $3,368로 전달보단 1.7%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렌트 시장의 중요한 지표로 꼽히는 중간값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렌트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8월 맨하튼 렌트 중간값은 $4,059로 7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고 공실률도 2.17%로 7월 2.08%보다 높아졌습니다. 퀸즈 북서부 렌트 중간값도 전월과 비교해 2.8% 하락한 $3,042였습니다. 한편 시장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고금리 영향에 결국 집값이 내려가면서 렌트도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수요가 몰리는 뉴욕 렌트는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공존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모기지 부담 때문에 집을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렌트 시장으로 얼마나 돌아올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전문 매체 크레인스 뉴욕은 3분기 현황이 드러나는 10월이 돼야 렌트의 방향성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첫 주택을 장만하는 뉴요커들의 평균 지배 규모는 갈수록 작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집값은 이미 크게 올랐는데 최근에는 모기지 금리 역시 6%를 넘어서면서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지난 23일 부동산 정보업체 스트릿 이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뉴욕시에서 첫 주택으로 구매한 집의 매매 가격은 대략 40만에서 80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또 이 가격대에 해당하는 집의 크기는 약 960 스퀘어핏, 약 27평가량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물가와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기 이전이었던 2019년의 규모 1088 스퀘어핏, 약 30평가량과 비교하면 12%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집값이 비싼 맨하튼에서 집을 살 경우 첫 주택의 크기는 약 686 스퀘어핏, 19평 정도에 불과해 5개 보로 중 가장 작았고 스퀘어핏당 가격은 $942에 달했습니다. 이어 브루클린은 924 스퀘어핏, 퀸즈 966 스퀘어핏, 브롱스 1477 스퀘어핏, 스태튼 아일랜드 1500 스퀘어핏 순으로 집 크기가 커졌습니다. 한편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퀸즈 지역의 첫 주택 크기는 맨하튼과 브루클린에 비해선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성비가 좋은 만큼 재고가 없다는 점입니다. 스트릿 이지는 퀸즈 지역에서 첫 주택으로 적당한 주택 재고가 3년 전보다 11%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잠재 주택 구매자들이 여전히 제한된 옵션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며 뉴욕시의 매매 시장은 가을에도 여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지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근 설문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56%는 2024년 대선에 다른 사람이 민주당 후보로 나서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가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006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어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는 답변은 35%였습니다. 전체의 56%는 바이든 대통령 대신 다른 사람이 민주당 후보가 돼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39%였고 53%는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일 방영된 CBS 인터뷰에서 재선 도전 의사를 묻는 질문에 처음부터 말한 대로 자신의 의도는 출마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확고한 결정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불출마할 경우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핏 부리지지 교통부 장관,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와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등이 후보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어느 후보도 유력한 주자는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기밀문서 취급과 금융사기, 선거 개입 의혹 등으로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공화당 지지자들의 47%는 2024년 대선 후보로 선호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대신 다른 후보가 선출돼야 한다는 응답은 46%였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재대결을 벌일 경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48%로 트럼프 전 대통령 46%보다 2% 정도 높았습니다. 다만 유권자로 등록한 응답자 사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46%대 트럼프 전 대통령 48%로 역전됐습니다. 오늘 11월 본선거를 앞두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이 개최됐습니다. 펠팍 한인 유권자협의회는 어제 오후 브로드 애비뉴를 따라 행진하며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타운홀 앞 펠팍 한인 유권자협의회는 11월 본선거에 더 많은 한인들이 투표에 참여해달라며 거리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없고 일반 중간 선거라서 투표율이 지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유권자협의회의 목표인 투표가 밥 먹여줍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오늘 캠페인을 하는데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이며 한인 정치 1번지로 불리는 팰리세이즈 팍은 이번 본선거에서 시장과 시의원의 한인 후보들이 경합을 벌이고 있어 어느 선거보다 한인들의 투표 참여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팔팍 타운 정부의 모습을 보면은 오랫동안 많은 사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염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팔팍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지 않나. 참가자들은 펠팍 타운홀 앞에서 출발해 브로드 애비뉴를 따라 행진하며 구호를 외치고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오늘 FDA에 5세에서 11세를 대상으로 오미크론 변이를 예방할 수 있는 개량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미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텍이 식품의약국 FDA에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를 예방할 수 있는 개량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달 초부터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된 화이자 바이오엔텍의 개량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원형은 물론 오미크론 변이 BA.4와 BA.5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2가 백신입니다. FDA를 비롯한 보건당국은 연말까지 이 백신의 어린이 대상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텍에 앞서 모더나도 지난 23일 FDA에 6세에서 17세를 대상으로 개량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긴급 사용 신청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이뤄진 것으로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은 11세 이하 어린이들에 대한 개량 백신의 임상시험을 최근에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6일 콜로라도주에서는 경찰이 용의자를 태운 순찰차를 철로 위에 세웠다가 달려오던 화물 열차에 치인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순찰차에 타고 있는 여성 용의자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플래트빌 포트럽튼 경찰서가 지난 23일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 16일 콜로라도주에서는 총기를 소지한 운전자들 간의 다툼이 발생해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플라트빌 경찰은 야레니 리오스 곤잘레스의 트럭을 철도 선로 근처에 세워두고 순찰차는 철로 위에 정차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경찰서에서 나온 경찰들이 리오스 곤잘레스의 차량에서 무기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를 순찰차에 구금했습니다. 콜로라도 수사국에 따르면 리오스 곤잘레스는 중범죄 혐의로 구금됐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돼 순찰차 뒷좌석에 탔고 경찰들은 이후 그의 차량과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열차 경적음이 들려왔지만 경찰들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고 기차가 순찰차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상황을 파악한 경찰들은 소리를 지르며 물러서라고 외쳤지만 사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리오스 곤잘레스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까지 의식이 없었고 이후 목숨은 건졌지만 9개의 갈비뼈가 골절되고 머리와 등, 팔 등이 다치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콜로라도 수사국은 용의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된 리오스 곤잘레스의 상황과 철로 위에 주차한 경찰의 고의성 여부 등 여러 관점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 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23일 기준 플러싱 머레일 거주 18세 이상 성인 중 2차 부스터샷까지 접종한 사람은 전체의 75.2%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전체 비율 47.8%보다 30%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2차 부스터샷 접종률은 기존 백신으로 추가 접종한 경우와 이달 초부터 시행된 개량형 부스터샷을 접종한 경우를 합산한 겁니다. 미성년자 접종률도 상당히 높아 2회 접종한 플러싱 거주 17세 미만은 전체 82.9%로 뉴욕시 전체 43.4%의 2배 가까이에 이릅니다. 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맨하튼 모닝하이츠에 위치한 암스테르담 요양원에서 한 주 만에 5명이 사망했고 이 중 4명은 레지올레나균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번째 사망자의 원인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사망자들은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된 뒤 심각한 폐렴 증세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해당 요양원에 대한 주 보건국 조사는 지난 16일부터 시작됐고 사망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8명이 레지오넬라균 양성 반응을 보인 상황입니다. 뉴저지 주정부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뉴저지 휘발유세는 현재 갤런당 42.4센트에서 41.4센트로 1센트 인하됩니다. 경유에 대한 세금도 현재 49.4센트에서 1센트 인하된 48.4센트로 조정됩니다. 뉴저지주의 휘발유세는 전국에서 11번째로 높습니다. 석유연구소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뉴저지 휘발유세는 전국 평균보다 약 3센트 높은 수준입니다. 뉴욕은 갤런당 48.2센트로 전국에서 7번째로 높고 펜실베니아는 갤런당 58.7센트로 전국에서 3번째로 비쌉니다. 뉴욕 한인 상록회는 오는 28일 오후 3시에 플러싱 사무실에서 크리스토퍼 이 변호사를 초청해 아파트 렌트 안정화에 따른 거주자의 권리 및 랜드로드와의 분쟁 시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뉴욕 한인 상록회는 이번 법률 세미나는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실과 커뮤니티 리셋 단체에서 한다며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미국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대체로 화창하지만 오후에는 약하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